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5주차 1교시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장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자료가 또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한번 녹음하고 나서 저장하는데 5시간 내지 6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이제 고품질로 하는 경우하고 중품질로 하는 경우하고 좀 다른데, 제가 보니까는 그 중품질로 한 거하고 고품질로 한 것하고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고품질로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갖다 하는데,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도 그 시간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새벽 시간대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0분이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낮 시간대에 하게 되면 또 1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4장에 나오는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입니다. 우리 앞에서 3장에서 솔로우의 모형 봤죠? 저 솔로우의 모형은 외생적 성장 모형입니다. 근데 그 성장 모형에 한계가 있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라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성장 문제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에 다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 기구들,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데서도 장기적인 나라들마다 그 성장률 예측치도 많이 내놓고 하는데, 관심이 제일 큰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그리고 나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가 해야 할 수 있는 정책에는 뭐가 있느냐, 또 그러한 그 성장을 제약하는 그 현 시점의 요인들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 필요한가 하는 거 보고, 그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R&D 모형, R&D는 아시죠? Research and Development 해가지고 연구 개발입니다. 그 연구 개발이 바로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인적 자본 모형이 나옵니다. 원래 그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등장한 것이죠.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본하면은 물적 자본 얘기하는 거죠. 그 생산 요소의 하나로 자본이라고 할 때는 피지컬 캐피탈 해가지고 물적 자본을 얘기하는 건데, 1960년대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인적 자본 개념을 갖다 제시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적 자본을 갖다가 자본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맨딩 아이치에서 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베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제시한 학자들 얼굴도 커맨딩 아이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모형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은 폴 로머가 있고 또 루카스도 있습니다. 로버트 루카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물론 여기 인적 자본 모형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루카스 모형이 있고 또 실행학습 모형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새로운 모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인적 자본 모형이지만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을 동시에 축적하는 경우 이제 설명하는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성장 정책, 이런 순서로 보시겠습니다. 첫 시간에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R&D 모형은 확실하게 보는데, 그 R&D 모형 이후에 인적 자본 모형 일부를 들어갈지는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토탈 해가지고 지금 슬라이드가 48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다른 과목인데 이 슬라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4개 정도인데 어떻게 그냥 무리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1시간 50분짜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110분짜리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청하실 때는 나눠서 하셔도 되고, 또 쉬었다 하셔도 되고, 또 말 들으니까 배속을 늘려서 또 하신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4장에서 앞으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그 4장에 나와 있는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우리 책의 그 4장의 챕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솔로우의 외생적 경제 성장 모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외생적 경제 성장 모형에서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기술 진보라는 걸 봤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술 진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기술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우의 모형에서는 중요한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기술 진보를 갖다가 외생 변수로 취급했다는 거죠.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 변수로 취급했다. 그래서 이제 외생적 경제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술 진보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우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기술 진보를 외생 변수로 취급한다는 그 문제점이죠. 거기다가 또 경제 성장의 수렴, 수렴 문제도 매우 중요한 건데 그 수렴과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또 문제점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여러 학자들이 다들 관심을 둔 거예요. 동시에 80년대부터 가지고 이제 뭐 MIT라든가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 대학의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다양하게 뭐 토론도 해가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서로우의 모형도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모형이 나온 것은 1956년에 나온 겁니다. 로버트 서로우는 원래 1924년 출생한 분이에요. 그 커맨딩 하이츠에서도 얼굴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3장에서도 로버트 서로우 사진도 봤는데 1924년에 태어나가지고 1956년에 아주 그 노벨상을 안겨준 그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중요한데 그 기술 진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모형 내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모형 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그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뭐 교과서마다 수식은 또 다르게 전개를 합니다. 물론 결론은 똑같지만 자기 입맛에 맞게 서로우가 또 이제 폴 로머라든가 루카스가 쓴 논문에 나오는 수식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수식을 갖다 좀 더 쉽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마다 수식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그로부터 얻어지는 결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요? 장기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하는 것이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죠? 경제 성장의 수렴 문제죠. 수렴해가지고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느냐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적 수렴, 조건부 수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가지가 바로 경제 성장 이론의 중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4장에서는 먼저 기술 수준이 이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라는 게 그겁니다. 기술 수준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 대표적인 것이 R&D 모형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모형. 그래서 연구개발 모형을 통해서 R&D 모형을 통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을 찾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기술 진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차이가 계속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뭐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득력 있게.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여러 가지 뭐요, 수리적으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든 다음에 또 과거의 경제 성장 경험에다가 대응을 시켜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증 분석을 해 가지고 옳다는 결론이 나와야 그게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 이론이 되기 전에는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죠? 가설이라고 부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 공부하실 때 나왔던 가설 중에 하나가 자연 실험률 가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땐 다들 믿지 못했어요. 케인스학파는 자연 실험률 가설.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가설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케인스학파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증 분석 결과가 모형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 지금은 자연 실험률 이론이라고 다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모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포함시켜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려면 그 수리적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R&D 모형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모형. 자,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가 인적 자본 모형이 있습니다. R&D 모형에 이어서 나온 게 인적 자본 모형이에요. 자, 인적 자본 모형에는 대표적인 것이 루카스의 모형도 있지만 폴 로머의 모형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모형에서는 전통적으로 생산을 지배해온 게 바로 뭐예요? 한계 생산 체감이라는 것이고, 그 한계 생산 체감, 물론 앞에서 봤던 소로우 모형에서도 한계 생산은 체감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모형을 전개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생산 이론에서는 한계 생산은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게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계 생산은 체감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본과 다르다는 거죠. 물적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만 인적 자본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 없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모형에서는 한계 생산 체감 없이 장기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본 다음에 역시 이걸 기초로 해서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자, 인적 자본 모형에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자, 수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수렴은 언급을 했죠. 차이가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느냐, 여기서도 차이가 나왔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자, 현실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주로 국가 간의 자본 축적이라든가 또 국가 간의 생산성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 구조적으로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왔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 축적의 차이, 생산성 격차의 차이 때문에 각국 간의 성장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결국 이 자본 축적의 차이라든가 생산성 격차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요인들. 그래서 이것들이 경제성장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시사라는 표현 아시죠? 시사, 임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임플리케이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내는 게 사장의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솔로우의 외생적 성장 모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 솔로우 모형.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자,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갖고 소득 수준의 지속적 증가와 경제 성장이죠. 근데 이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뭘 따져야 돼요? 수렴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수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 수렴이 안 이루어지면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가 간 소득 수준의 격차 차이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자,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이게 솔로우 모형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거죠.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 진보율, 그리고 또 역시 외생적 기술 진보율의 차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외생적이라는 말,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 진보율하고 또 외생적인 기술 진보율의 차이 때문에 국가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라마다 국가 간 소득 수준의 격차를 갖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술 진보율이 소득 수준의 지속적 증가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건 기술 진보가 모형 밖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변수라는 게 한계가 되는 것이죠. 또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율의 국가 간 차이 때문에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역시 기술 진보는 뭐예요? 외생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본 게 지속적 기술 진보인데, 자, 지속적 기술 진보가 나타났고 지속적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이 성장 회계에서는 뭐로 표현됐죠?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죠. TFP, 총 요소 생산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술 진보 또는 총 요소 생산성을 모형에서는 대부분 다 뭐야? 앞에 상수로 표현하잖아요. 계수로. A라고 하는 계수 갖고 표현하죠. 대부분의 경우 A로 표시를 해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모형에서도 A로 표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 그에 따른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 이걸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서로우 모형에서는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생 변수로 보기 때문에 그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우 모형의 한계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우 모형, 물론 대단한 모형이에요. 서로우 모형도.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학자들이 다들 관심을 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 진보를 가져오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이걸 해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 이론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우 모형의 한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진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기술 진보를 갖다가 외생 변수를 취급했다는 거. 서로우 모형을 외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좀 더 발전시키고 서로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모형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가, 기본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일단은 자,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그 일반적인 증가 요인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갖다 제시합니다. 기술 진보와 총 요소 생산성의 일반적 증가 요인은 무엇이냐.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그거죠. 자, 기술 진보와 총 요소 생산성의 일반적인 증가 요인을 따져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연구개발 중요하죠. 또 생각해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우리가 경우 R&D 투자가 전 세계 탑 수준에 들 정도로 연구개발 투자가 많고 그 중에서도 정부 투자도 있지만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배경이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 진보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R&D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교육이 있습니다. 자, 교육은 왜 중요하죠? 인적 자본 축적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에듀케이션. 그래서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도, 그러니까 물적 자본과 구별하는 인적 자본의 축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럼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대개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는 교육 및 훈련이라고 나오는데 그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자, 취업한 다음에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얘기하는 겁니다. 그 취업한 다음에 회사 내에서 일하면서 습득하는 기술, 인적 자본, 이게 있죠.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직장 내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OJ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n the job training이에요. 직장 내 훈련. 그래서 보통은 이거 합쳐가지고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직장 내 훈련, OJT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기 전에 물론 취업하겠죠. 4학년 돼가지고 취업하고 졸업하고 회사 들어갑니다.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신입사원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죠.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물론 이제 훈련 중에 또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런 훈련하러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들면서 그만둬요. 회사마다 뭐 산악행군도 시키고 뭐 하니까 산악행군을 시켜요. 아직도 그런 직장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개선될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많이 개선됐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시킵니다. 다 모아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을. 연수원에다 모아놓고. 이런 건 OJT라고 그래요. 직장 외 훈련이라고 해서 OJ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일할 부서마다 배치하잖아요. 자기가 일할 부서로 배치가 돼가지고 그 부서에서 또 뭐요? 선임자로부터 직무 관련 훈련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OJT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다 받게 될 그런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인적 자본 축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근래 많이 강조가 되는 게 실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실행학습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뭐 글로벌 금융학과 다 경영학과 쪽에 있으니까 경영학과에서 조직행동이 있죠. 조직행동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실행학습입니다. 조직행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내용들 나오는데 그 실행학습,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들 이거 훈련이죠, 실행학습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도 창출이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 진보나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반적인 증가 요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러한 활동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연구 및 개발, 교육, 직장 내 훈련, 실행학습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뭔가 지원이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각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훈련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다 뭐예요. 자, 개개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선택이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선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 진보를 증가시키는 요인들, 총 요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갖다 봤더니 이러한 요인들의 공통점이 연구개발 보조금이 배경이 된다든가 또 예컨대 자, 교육 중에서 공교육이 있잖아요. 공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정부가 돈 대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라든가 또 예컨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성장 전략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결국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선택, 개인의 선택, 기업의 선택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선택이다. 즉 경제 주체들의 선택인데 앞에서 봤던 솔로우 모형에서는 뭐예요? 기술 수준이라든가 TFP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죠. 외생 변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 부문의 선택 결과로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TFP가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솔로우 모형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기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투자를 갖다가 무척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죠. 다른 기업보다도. 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뭐 바이오 계열의 회사들에 갖고 뭐 약품 회사라든가 뭐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여기 인천에 기반을 둔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매출액 중에 뭐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뭐예요? 기업의 경영자가 선택한 거죠. 연구개발 투자 안 하면 성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물론 자, 이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만 나올 거냐 대학 갈 거냐 개인의 선택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택 결과로서 기술 진보 TFP 증가를 해야 되는 건데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의 내생적 성장, 외생적 성장 이론의 한계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외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모형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론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타입니다, 진짜. 자, 스타가 있는데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자, 폴 로머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데 폴 로머,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대학에서 스카우트 돼 가지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 수상하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고요. 또 한 명이 있는데 로버트 루카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좀 집어넣으려고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찾아봤는데 폴 로머도 그렇고 루카스도 그렇고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간 학자들이에요. 한국도 지금 뭐 매일경제신문에서 하는 뭐 세계 지식 포럼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물론 참가비도 되게 비쌉니다. 대학생들이 참가할래도 뭐 10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래요. 자, 세계 지식 포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뭐 요새는 뭐 일반적인 추세 중에 하나죠. 원래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나오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원격으로 이제 강연을 해요. 강연한 다음에 참석자하고 계속 토론합니다. 물론 다 영어로 합니다. 근데 중간에 통역자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여러 번 왔다 가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별로 마땅한 사진이 없어요. 좀 약간 흉측한 사진들, 잘 나온 게 별로 없는데 모처럼 좀 찾아낸 겁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폴 로머하고 루카스. 더구나 이제 루카스 인터뷰 사진은 별로 잘 안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기획재정부 마크예요. 뭐 되게 정부 상징 마크는 똑같은데 기획재정부. 제가 얘기했던 기획재정부에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경제 배움 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 배움 2. 2는 알파벳 E자예요. 경제 배움 2. 뭔가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편한 세상 하니까 E자를 갖다가 알파벳 E자 쓴 다음에 이 편한 세상. 치과 광고입니다. 또 근데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E자를 쓰는데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경제 배움 2에서 교과서 속 경제학자. 그래갖고
자, 교과서에 언급된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쭉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은 섹션이 또 있어요. 별도로. 또 거기 보면 중간에 교과서 외 경제학자, 교과서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뭐예요? 진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만한 그런 인물들 해가지고 쭉 제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진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로버트 루카스인데, 루카스는 뭐 누구예요? 시카고 학파입니다.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원래 우리가 시카고 학파가 하면 통화주의 경제학자 얘기하는 거죠. 밀턴 프리드먼, 슐츠, 게리 베커 등등 해가지고 인적 자본론을 주장한 학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통화론자라고 하잖아요. 통화주의자.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밀턴 프리드먼이고, 근데 급진적 통화주의라고 해서 그 뒤에 물론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겁니다. 시카고 대학의 학풍이 얼마 어떤지 커맨딩 아이치에도 보셨잖아요. 자, 토론에 뭐 발표회가 엄청 많이 이루어집니다. 수시로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노벨상을 탄 학자들도 참석을 합니다. 노벨상을 탄 학자가 누가 발표하는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질문이 약간 엉성하다. 쫑코 먹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쫑코를 줄 정도로, 물론 저도 이 내용은 들은 내용입니다. 인하대학교에도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계시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장세진 교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장세진 교수님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 학풍에 꽤 오래 있었고, 시카고 대학에서도 그때 꽤 유명했습니다. 그래갖고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다시 인하대 교수로 복직한 이후에도 방학 되면 또 시카고 대학 갔다 왔어요. 왜냐면 거기서 공동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원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대학의 학풍을 갖다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노벨상 받은 학자가 참석해가지고 질문 하나 던졌는데 그 질문 내용이 약간 좀 그 논의를 좀 벗어났다고 쫑코주는 그런 대학.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그 학문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루카스는 원래 합리적 기대이론을 제시한 급진적 통화주의자예요. 통화주의자보다도 더 고전화파에 가까운 통화주의자. 가지고 이 사람이 1970년대 말에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등장을 한 겁니다. 합리적 기대학파라고 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새 고전학파라고 불러요. 그 새 고전학파의 가장 시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로버트 루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새 고전학파 해가지고 3인방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우두머리는 루카스지만 로버트 루카스, 토머스 사전트. 자, 사전트는 또 서울대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또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강의를 또 하고 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전트. 또 한 가지 닐 월리스, 이런 학자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루카스입니다. 그래서 루카스는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새고전학파의 시조라고 하면 돼요. 루카스. 루카스가 있고, 루카스는 37년생이에요. 37년생이니까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감이 되시나? 당연히 여러분들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많죠. 할아버지 뻘 되겠죠. 그렇죠? 37년생. 앞에서 봤던 로버트 서로우는 24년생입니다. 1924년생. 그래서 이제 서로우의 이론까지 다 뒤엎고 노벨상을 탄 겁니다. 근데 로버트 루카스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폴 로머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폴 로머의 지도교수가 누구냐? 루카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다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20년 시간을 두고. 폴 로머는 이제 폴 로머가 55년생. 그렇습니다. 55년생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비슷한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20년 차이를 두고서 2018년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생적 성장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로머와 루카스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기술 진보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겁니다. 루카스도 천재지만 폴 로머도 뭐 대단한 천재입니다. 36살에 쓴 논문. 그 36살에 쓴 그 논문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2018년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로머와 관련해가지고 나온 한 10년 전쯤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전 뭐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도 뭐 지금도 손에 띄면 시간만 있으면 자주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식경제학 미스테리, 이런 책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다빈치가 그린 그 인간의 그 모형 그린 거죠.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좀 작게 나와서 안 보입니다만 경제 성장에 숨겨진 힘, 경제 성장에 숨겨진 힘, 지식이에요. 지식 knowledge. 제목도 knowledge예요. 그래서 지식의 기원과 부의 비밀 해가지고 이렇게 부제가 붙었죠. 지식경제학 미스테리. 이거 쓴 사람은 데이빗 워시라는 사람이에요. 데이빗 워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 폴 로머의 완전한 왕팬입니다. 폴 로머의 왕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방탄소년단 BTS의 아미의 우두머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폴 로머 논문 보고서 논문하고 이런 내용들 보고서 푹 빠져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서적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아주 잘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제가 손에 넣은 게 한 2010년도에 원래 처음 나온 건 8년도에 나왔는데 2010년에 이걸 갖다가 이제 신문에 나온 소개 글을 본 다음에 뭐 즉시 주문해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베개로 쓸 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3일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냥 3일 만에. 그만큼 호흡이 가쁜 그런 책이에요. 손에 경제학 책인데 경제를 설명하는 책인데 손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책. 지식경제학 미스테리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지식경제학 미스테리 해가지고 표지가 있으면 표지를 싼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 안쪽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 300여 년 전, 경제학이 등장한 게 300여 년 됐죠.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과 핀 공장 이론. 이게 뭡니까? 분업에 관한 얘기죠. 이것들은 경제 성장을 둘러싸가지고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미스의 딜레마 해가지고 가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스미스의 역설 해가지고 가치의 역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0년에 24살의 폴 로머는 경제학계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에 손을 댔다. 그로부터 8년 후, 8년이지만 사실은 1990년에 나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로머가 쓴 한 편의 논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냥 로머 90이라는 말은 약칭이에요. 애칭. 워낙 유명한 논문이기 때문에 로머 90. 왜냐하면 그 이외에 로머가 몇 편 논문을 쓰는데 그거마다 다 획기적인 논문이에요. 그게 경제학을 뒤엎어버릴 만큼 경제학의 흐름을 바꿔버릴 만큼 대단한 논문이기 때문에 로머 90, 로머 92, 로머 94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로머 90이라는 논문 제목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내생적 기술 변화라는 논문이에요. 내생적 기술 변화. 가지고 이게 Journal of Political Economy라고 하는 논문집에 실린 겁니다. 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이거 시카고 대학이 발행하는 논문집이에요. 근데 전 세계 경제학 논문집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논문집이에요. 아무 논문이나 안 실어줍니다. 일단은 뭐 경제학자인데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논문 한 편 실렸다.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 정도 논문집인데 36살에 로머의 논문이 거기 실린 겁니다. 이게 근데 경제학의 흐름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이런 말 나왔죠. 경제학계를 뿌리째 뒤흔들어 놨 그런 논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그동안 300년 동안 애덤 스미스 이후 300년 동안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뭐죠?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죠. 토지, 노동, 자본.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는 보통 단순화를 위해서 두 가지 요인만 제시하잖아요. 노동과 자본, L과 K.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이 뭐예요? 물적 자본이란 말이죠. 으로 대변되었던 생산의 3요소가 지식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직 많은 교과서에 실리진 않지만 생산의 3요소 하면 지금은 많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로머의 이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전문적인 서적 아니면 고급스러운 책에서는 뭐 그냥 학부과정에서 공부하는 경제 원론 책에서는 아직도 노동, 자본, 토지 세 가지가 나오지만 생산의 3요소를 갖다가 사람, 그 다음에 아이디어, 그리고 재료, thing이라고 해서 제시합니다. 그 재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자본도 포함되는 거죠. 가지고 여기 지금 데이비드 머시가 로머가 나온 이후에 경제학의 흐름이 바뀌면서 로머에 홀딱 빠진 사람이에요. 가지고 로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엄청 많이 수집한 겁니다. 자료를. 그 데이비드 머시는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인데 그동안 로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머가 참석했던 학회나 이런 데서 벌어졌던 논쟁 같은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수집해가지고 지식경제학 미스터리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엄청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경제학의 어떤 전문적인 아주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대중적인 경제학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로머를 갖다 완전히 진짜 신처럼 추앙하는 인물이 쓴 그런 책인데 이 책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빌려가지고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경제학을 대충 해도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경제학에 좀 관심이 있고 앞으로 좀 경제학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붙인 이름은 신성장이론이에요. 신성장이론.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신성장이론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바로 뭐예요? R&D 아니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 되는 거죠. 가지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 이게 경제 성장과 경제 제도 발전과 유지에 기여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경제학 미스터리 완전 로머를 칭송하는 뭐 이런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로머가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로머의 박사학위 논문 스승이 루카스였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올 얘기들입니다. 그 책의 1편 제목은 애덤 스미스에서 로버트 루카스까지, 로머의 스승인 로버트 루카스까지 관론을바 경제학 산책. 그동안 이제 경제학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그 이면에 있었던 뭐 세세한 이론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뭐 부제도 그렇죠. 뭐 국부론 탄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스미스가 쓴 국부론 탄생의 비밀, 여기 케인스 혁명과 현대 경제학 이런 것도 나오고 이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 이런 것들. 그 당시 시대적 흐름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 뭐 경제학과 고차원 수학의 만남 뭐 이런 것들. 지금 경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수학이 필요해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밌는 책이에요.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런 거 좀 많이 읽고 좀 경제학의 배경이 되는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면 여러 군데 나가서 뭐 토론하거나 아니면 또 뭐 할 때 중요한 미천 됩니다. 진짜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미천, 피덴틱해 보이는 미천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뭐 신문에 나오는 학자들의 칼럼이나 전문가들의 칼럼을 갖다 보면서도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칼럼들이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굉장히 현학적인 글. 이 사람 진짜 유식하구나. 이런 느낌이 팍팍 들어요. 진짜 유식하구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료로 제시하는지 놀라운 게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진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런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다양한 걸 인용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책을 많이 읽을 걸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분명히 글 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많이 읽은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책도 꼭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입니다.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먼저 그래서 내생적 성장이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간략하게 차이점만 본 다음에 R&D 모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이론, 자 크게 보면 R&D 모형, 또 한 가지 휴먼 캐피탈 모형, 인적 자본 모형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인적 자본이라고 할 때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처음 제시한 학자는 슐츠입니다. 자 슐츠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예요. 슐츠가 제시한 것이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게 게리 베커입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시간 차이를 두고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슐츠의 제자가 베커예요 또. 그러니까 그 스승과 제자가 또 다 같이 노벨상을 받은 케이스인데 인적 자본 이론하면 이것도 시카고 대학이 가장 먼저 제시했고 가장 앞서가는 연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R&D 모형과 인적 자본 모형.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축적된 지식, 기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체화된다고 그래. 인바디드. 체화된다고 해가지고 인간에게 체화된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 능력만 따져가지고 뭐예요? 노동이라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 능력. 그걸 노동이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인간에게 체화된 지식이나 스킬, 기술이라고 나오는데 기술은 스킬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스킬, 능력이죠. 그래가지고 인적 자본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R&D 모형과 인적 자본 모형 두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먼저 R&D 모형의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이게 거의 다 핵심이죠. 여러 가지 또 수식으로 만들어 갖고 모형은 나옵니다만 모형보다 대략적으로 이게 이런 것이다, 이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개발 모형은 기존의 생산 부문이 있지만 기존의 생산 섹터와는 별도로 연구개발 섹터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분리합니다. 생산 섹터와 별도로 연구개발 섹터를 따로 분리해요. 그래서 이때 기술 진보라는 게 바로 연구개발 부문 R&D 섹터에 의해서, 기술 진보가 R&D 섹터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모형 내에서. 단순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노력 결과, 교육, 훈련 이런 노력 결과 얻어진 것이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진보가 특히 이제 R&D 섹터를 갖다 분리해가지고 R&D 섹터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소로우 모형을 많이 채용하는데 그 한계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모형은 소로우 모형을 많이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소로우 모형처럼 R&D 모형에서는 소로우 모형처럼 한계 수학이 체감하는, 이건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한계 수학이 체감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계 생산 체감 또는 한계 수학이라고도 합니다. 한계 수학이 체감하는 1인당 생산함수예요. 1인당 생산함수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는 뭐로 표시를 했죠? 스몰 y로 표시했죠. 스몰 y. 자, 1인당 생산함수니까 대문자 y를 L, 노동이에요. 노동수를 나누면 1인당 생산함수 해가지고 그걸 L분의 y를 스몰 y로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1인당 생산함수는 구부러집니다. 아래를 향해서 구부러지죠. 구부러지는데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이게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생산함수가 기본적으로 1인당 생산함수는 한계 수학이 체감하는 1인당 생산함수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1인당 생산함수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특히 이제 그 중에서 R&D 모형 중에서 또 로머가 제시하는 R&D 모형이 있어요. R&D 모형도 여러 학자의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이고, 특히 로머가 제시하는 R&D 모형이 있는데, 자, 로머의 R&D 모형은 기술 진보의 속도가 중요하죠. 이게 경제 성장의 속도를 갖다 가늠하는 거예요. 기술 진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해가지고 기술 진보의 속도가 R&D 부문에 투입된 연구 인력의 증가율하고 생산성, R&D 부문에 투입된 연구 인력의 증가율과 생산성, 또 기존에 있던 지식의 파급 효과. 자, 기존에 있던 지식이 뭐예요? 널리 파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급 효과, 영어로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하는 거죠. 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로머의 R&D 모형, 기술 진보의 속도가 R&D 부문에 투입된 연구 인력의 증가율, 연구 인력의 생산성, 그리고 기존 지식의 파급 효과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될 인적 자본 모형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인적 자본 모형. 이거는 뭐냐면 기술 진보가 인적 자본 축적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인적 자본 축적에 중요한 게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뭐예요? OJT, 실행학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교육이라든가 또 실행학습과 같은 인적 자본 투자입니다. 인간에 대한 투자예요. 인적 자본 투자.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에 의한 지식 축적과 그리고 기술 스킬, 능력의 능력, 그러니까 스킬 습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물론 다 개인과 기업의 선택이죠. 가지고 우리가 인적 자본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투자와는 달라요. 물적 자본 투자와는 달리 인적 자본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지식과 기술이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지식과 기술. 근데 자,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는 한 사람이 재화를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적게 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라이벌리 경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어때요? 한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누군가 지식이 적어져요? 아니죠.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은 라이벌이.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을 갖는 지식과 기술을 무한정 증가시킨다는 거죠. 인적 자본 투자를 통해서 지식과 기술이 무한정 증가한다. 이게 무한정 증가하게 되면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유효 노동력. 지식과 기술이 축적된 이런 노동력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축적된, 인적 자본이 축적된 이런 노동력. 이게 지속적 증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식과 기술이 무한정 증가해가지고 유효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인적 자본 투자는 이제 실질적으로 고정 투입 요소라는 건 없어져요. 이제 고정 투입 요소를 제거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고정 투입 요소는 없어져요.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가 실질적으로 고정 투입 요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을 고정 투입 요소로 보잖아요. 물적 자본을. 근데 인적 자본 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정 투입 요소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이 안 나타납니다. 원래 실물 자본이라고 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이 나타나죠. 근데 인적 자본 투자는 아닙니다. 무한정 증가해요.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적 자본 모형에서 인적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지식과 기술을 갖다 증가시키고 한계 생산 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한계 생산 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계 생산 체감이 안 나타나. 한계 생산 불변이에요. 불변. 체감이 나타나지 않고 한계 생산 불변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한계 생산이 불변인 고정 투입 요소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적 자본 모형과 관련해서 이러한 경우를 갖다 우리가 AK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AK 모형. A는 뭐예요? A는 이럴 때 그 생산함수를 갖다 표시하면 생산함수가 AK식으로 표시가 돼요. AK로. 그래갖고 1인당 생산함수로 표현할 때는 Y는 스몰 y는 A 스몰 k. 그냥 생산함수로 표시를 할 때는 뭐예요? 캐피탈 Y는 AK. K자가 대문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함수가 가장 기본적인 생산함수가 AK로 나타나요. 가지고 갖다가 AK 모형이라고 합니다. AK 모형이라고도 하고 인적 자본 모형인데 그래서 AK 모형이라고도 해서 뭐 지금도 국내에서 많이 보는 거시경제학 교과서 보게 되면 아예 그냥 제목으로 AK 모형이라고 나온 책도 있고 그래요. 인적 자본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갖다 이제 차례대로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내용이 바로 R&D 모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연구개발 모형.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수식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수식에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식을 집어넣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을 중심으로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수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산함수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두셔야 되죠. 맨 앞에 나오는 여기도 지금 이제 1인당 생산함수 해가지고 자 T기에 시간 변수가 들어가요. 왜냐면 증가까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진보까지 진보율 속도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변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함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R&D 모형은 재화를 생산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섹터가 있는데 이와 별도로 신기술을 창출하는 섹터가 있어요. 신기술을 창출하는 섹터, 이걸 R&D 섹터를 갖다가 별도로 고려합니다.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생산 부문과 구분해가지고 생산 부문과 분리해가지고 R&D 섹터를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미리 제시가 된 게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만 결국 기술 수준이 연구개발 부문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기술 수준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모형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생산함수를 제시합니다. 1인당 생산함수인데 T자만 빼면 앞에서 봤던 것하고 똑같죠. 앞에서 봤던 거. Y는 A, 펑션 K. 자, 스몰 y는 뭐예요? 1인당 생산량.
스몰 k는 1인당 자본량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아래다가 시간 변수 t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yt는 at, 펑션 kt. 여기서 맨 앞에 붙은 a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술 수준이죠. a가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다 a를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에 붙은 a가 기술 수준인데 그 기술 수준의 발전 속도 해가지고 기술 진보율이죠. 자, t기의 a분의 다음 기의 a 빼기 t기에 하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증가 속도죠. 증가율, 진보율입니다. 기술 진보율 표시했고, 이거는 뭐예요? a 곱하기 LAT, KAT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T, ALAT도 0보다 크고 KT도 0보다 크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 그 기술 진보의 속도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한다면, 자, 재화 부문의 생산함수가 펑션 KT인데 요겁니다. 요거. A는 기술 진보고, 그래서 재화 부분의 생산함수가 펑션 KT인데, 물론 1인당 생산함수입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성질을 갖더라도 구부러져요. 근데 한계 생산 체감의 성질을 갖더라도 R&D 부분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바로 뭐예요? R&D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에요. R&D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기술 진보의 속도, 그죠? 기술 진보의 속도 해가지고 이걸 나타내는 게 A, 오른쪽에 붙은 겁니다. 여기서 L, A, LAT, KAT죠. 그래서 기술 진보의 속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해도 기술 진보의 속도에 따라 장기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R&D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R&D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기술 진보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장기적 성장도 가능해지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일단 그래서 R&D 모형에서는 기술 진보가 내생적이에요. 내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R&D 투자에 따라서 기술 진보가 내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져요. 지속적인 기술 수준의 상장. 그에 따라서 자, 1인당 생산함수와 자본 축적 경로가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그림으로 나와가지고 요 가로축이 나오는데, 가로축은 요건 세로축은 K 서브 T 플러스 1. 다음 기의 1인당 자본량. 그 다음에 요거는 KT입니다. 빠졌어요. KT 서브 T 이렇게 됩니다. K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기의 자본량이에요. 요건 자, T 플러스 1기의 1인당 자본량 해가지고 45도 선이에요. 45도 선이니까 같은 거죠. KT 이퀄 KT 플러스 1. 근데 이 상황에서 뭐예요? 자, 지금 이게 구부러지고 있죠. 구부러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부러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겁니다. 근데 한계 생산은 체감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기술 진보가 내생적으로 이루어져요. 연구개발 부문에 투입되는, R&D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증가하면서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증가가, 지속적 증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음 기에 1인당 자본량 아니에요. 계속해서 요 곡선이 상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방 이동하고 이렇게 돼요. 예, 거기 뒤에 이어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 자, 기술 진보가 함수 앞에 붙은 A가 기술 진보였죠. AT. 그래서 A1, A2, A3 해가지고 기술 진보가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상방 이동하니까 당연히 1인당 자본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고 다음 기에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인당 자본량은 물론이고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1인당 자본량은 물론이고 스몰 K,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것 따라서 1인당 자본량 K를 반영하는 게 뭐예요? 스몰 Y 아니에요. 이걸 반영하는 게 스몰 Y니까 따라서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방 이동하면서. 자, 1인당 생산함수와 자본 축적 경로가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하면서
이거 상방이동시키는 요인이 뭐예요? R&D 부분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를 내생, 변수로 해가지고 모형 내에 포함을 시킨 그런 모형입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는 다 봤습니다. 아이디어는 다 봤고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설명하는 모형인데, 자, 구체화해가지고 설명하는 모형이지만 이거는 이제 수식을 써갖고 설명을 해요. 어쨌든 간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다 본 거예요. 자, 기술 진보는 기본 가정입니다. R&D 모형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 가정이에요. 기술 진보는 동일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그렇죠? 전과 똑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기술 진보고 지식의 축적이에요. 지식의 축적, knowledge의 축적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특히 지식인데, 그 지식은 어떤 특성이 있다?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로머가 제시하는 기술 진보에 대한 가정이 바로 이겁니다. 로머 모형이에요, 이것도. 로머의 모형은 R&D 모형도 있고 인적 자본 모형도 있고 있어요. 다 R&D 모형, 인적 자본 모형 다 로머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먼저 자, 기술 진보에 대한 가정 나와 있습니다. 자, 기술 진보에 대한 가정이 나오는데 A가 기술 진보 아니에요. 다음 기의 기술 진보 T 플러스 1기에. 근데 T기의 기술 진보에다가 뭐예요? 이게 좀 L인데 서브 AT고 위에 뭐가 붙었어요? 람다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AT에는 파이가 붙어 있어요. 파이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 가정이 뭐냐? 람다는 1과 0 사이에 있다. 파이도 1과 0 사이에 있다. 근데 람다가 1일 수 있다는 거죠. 1이기도 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LAT라고 하면은 연구 인력이죠. 당연히 R&D 부분에 투입되는 연구 인력이에요. 근데 T기니까 현재 종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기의 기술 진보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의해서. 다음 기의 기술 진보가 오른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기존의 지식 스탁 수준 AT예요. AT. 기존의 지식 스탁 수준에서 R&D 부문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 LAT. 앞에부터 LAT가 붙어 있죠. LAT가 많을수록 당연히 LAT가 많을수록 지식 창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R&D 부문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이 많을수록 지식 창출이 보다 많이 이루어진다. 이해가시죠?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예요? 연구 인력의 생산성이 중요하죠. 연구 인력의 생산성이 바로 뭐예요? 람다 승해가지고 람다 승이 아닙니다. 람다로 붙은 거예요, 그 위에. 왜냐면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표시하려니까는 뭐예요? 아래에 표시할 란이 없잖아요. 위에다 표시한 거예요. 연구 인력의 생산성 해가지고 람다. 자, 람다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다고 그랬죠. 람다는. 그래서 람다가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연구 인력의 생산성. 1보다 0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람다가 1이라면 지식 축적은 연구 인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연구 인력이 많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연구 인력이 많으면 중복된 지식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인력이 지식이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노력의 중복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노력의 중복 효과 해가지고 스태핑 온 토스 이펙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람다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람다가 연구 인력의 생산성을 나타낸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오른쪽에 AT에 파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이가 붙어 있는데 그 파이는 기존 지식의 파급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는 1과 0 사이에 있는데 기존 지식의 파급 효과. 우리가 기존 지식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A 서브 T라고 표시했잖아요. A 서브 T의 파급 효과. 그래서 이제 파이는 1과 0 사이에 있는데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식 스톡이 많으면 연구 인력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점이죠. 이런 점. 또 한 가지 널리 퍼뜨릴 수 있잖아요. 많이 파급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1과 0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식 스톡이 많을수록
연구 인력 투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또 한 가지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머가 제시하는 1인당 그러니까 AT 기술 진보 A 서브 T 플러스 1입니다. T 플러스 1의 결정 요인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음 기의 기술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장기적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과 수렴성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안정 상태 해가지고 균제 상태 개념을 제시해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이건 솔로우의 모형에서도 있던 거죠. 솔로우의 모형에서도 균제 상태가 있었죠. 안정 상태, 장기적 성장 경로 얘기하는 거. 균형 성장 경로. 그래서 여기서도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 스몰 k 또 1인당 소득 스몰 y의 성장률을 갖다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모형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 한번 쭉 보신 다음에 뭐가 중요한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거 이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1인당 생산함수입니다. 1인당 생산함수 앞에서 나왔던 것 똑같죠. 아까 서브 t가 있었지만 이제 시간 변수 빼고 표시한 겁니다. 스몰 y는 a 곱하기 펑션 k 그리고 a 곱하기 k의 알파성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a의 알파성 해가지고 알파가 1과 0 사이에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모형을 표시할 때 ak라고 하는 표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인당 생산함 쓰고, 그럼 1인당 소득의 성장률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은 뭐예요? t기의 y분의 t 플러스 1기의 y 하면 되겠죠. t기의 y분의 t 플러스 1기의 y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a도 뭐예요? t기의 a분의 t 플러스 1기의 a 가로에서 스몰 k도 뭐예요? 역시 t분의 k분의 t기의 k분의 t 플러스 1기의 k 해가지고 뭐예요? 알파승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제시를 했고, 보통 일반적인 장기 성장 균형 또는 균형 성장, 장기 균형 성장 또는 균제 상태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이 정의는 우리가 균제 상태에 대한 정의는 솔로우 모형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동일 성장률,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동일 성장률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1 더하기 G, 1 더하기 G, 또 1인당 지식 스탁의 증가율 또는 기술 진보율인데 이게 바로 뭐냐? 1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죠. 1 플러스 알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위식에다 대입한 다음에 정리한 겁니다. 바로 1인당 소득의 성장률식이 있어요. 1인당 소득의 성장률식에다가 이걸 대입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yt분의 t 플러스 1, kt분의 t 플러스 1 같아요. 1인당 소득의 성장률과 1인당 자본의 성장률이 같아요. 같은데 이게 봐도 뭐다? 여기 동일 성장률이라고 그랬죠. 자, 동일 성장률 해가지고 이걸 1 더하기 g로 표시했습니다. 1 더하기 g 요거죠. 동일 성장률이에요. 여기서 1 더하기 g로 표시한 것이고, 또 이게 바로 뭐예요? 역시 1 더하기 a분의 a입니다. a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승분의 1.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가? 그건 그냥 지나가세요. 이런 것까지 파악하려면 전개 과정을 일일이 봐야 되는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1인당 지식 스톡의 증가율 또는 기술 진보율 1 플러스 알파고 이걸 대입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과정은 자, 생략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과정은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 보세요.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 균제 상태에서 균형 성장 경로입니다. 균형 성장 경로에서 1인당 자본량 스몰 k,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스몰 y는 증가율이니까 yt분의 yt 플러스 1입니다. 뭐에 비례한다? 기술 진보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술 진보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 갖고 기술 진보의 율, 속도입니다. 속도에 따라 1인당 자본과 소득의 증가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거의 R&D 모형은 끝나가는데 또 자, 기본 가정도 봤고 내용도 봤죠. 이제 장기적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해보고 그 다음에 수렴 문제도 확인하고 지나가야죠. 그래서 장기적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하고 수렴성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기술 진보의 과정이 있었죠. A 서브 T 플러스 1은 LAT 곱하기 AT 파이 봤었죠. 이로부터 이제 균제 상태의 기술 진보율을 갖다 계산합니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의 기술 진보율 뭐가 나와요? A는 1-5분의 람다 NA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NA가 뭐냐? NA가 연구 인력의 증가율이에요. 앞에서 연구 인력의 증가율과 연구 인력의 생산성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이게 다 여기 모양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A는 1-5분의 람다 N 서브 A. 그 중에서 N 서브 A가 연구 인력의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균제 상태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 이게 뭐예요? 장기 경제 성장률이 뭐예요? 1인당 소득 증가율이죠. YT분의 YT 플러스 1.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갖다 이제 모형에서 도출한 거 가지고 다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강조할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연구 인력의 증가율 NA, 연구 인력의 생산성 람다, 그 다음에 기존 지식의 파급 효과인데 이걸 파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균제 상태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 또는 1인당 소득 증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연구 인력의 생산성 NA, 연구 인력의 증가율 NA, 연구 인력의 생산성 람다, 기존 지식의 파급 효과 파이예요. 이게 높고 클수록 장기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건 뭐예요? 수렴성을 확인해야죠. 수렴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형에서도 국가 간의 성장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장률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지식이라는 것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식은 뭐가 있다 그랬죠? 비경합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식은 비경합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뭐요? 부유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상당 부분 공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상당 부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요? 국가 간 성장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이 안 되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지식의 비경합성. 가난한 나라도 부유한 나라의 기술을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 그 기술 전파가 어렵다는 점이 있죠. 기술 전파가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모형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또 새로운 연구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경과했는데, 인적 자본 모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곧바로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R&D 모형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이게 의미도 있고 한 그런 모형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고 또 정부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개발국의 성장을 빠르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의 성장 경험이 아주 좋은 교훈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라마다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험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뭔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진짜 경제학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로머의 이제 이론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인적 자본 모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